일본의 총리 후보가 일본이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면 이건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라며 열변을 토했다고 합니다. 현실을 부정해왔던 한 일본인은 자위대에서 10년이 넘도록 복무했지만 한국에서 송출했던 한 영상을 보고는 한국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며 일본의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때 초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일본은 현재 어떻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카즈유키라고 하는 남성입니다. 처음 보내보는 사연이네요. 저는 일본 자위대에서 10년이 넘게 복무한 군인입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제가 자위대의 소속이라는 사실에 하지만 최근 그런 저의 확고한 프라이드를 깨부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 영상이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말하자면 저는 한국의 국군의 날이라는 게 있다는 것부터가 웃기다고 생각해서 그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처럼 오랜 군사 역사라던가 특별히 지정해서 기념할 만한 게 있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워낙에 사무라이, 닌자 이런 것도 유명하고 솔직히 일본이 역사적으로 용맹하다는 건 다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메이지 유신 다 아시죠?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이겼고요. 그렇다 보니 그런 일본의 단단한 군사적 역량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게 바로 자위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게 큰 책임감이 지워져 있고 스스로가 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한국 국군의 날 행사 영상을 보고 난 후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뭐랄까, 알 수 없는 처음 느껴보는 강도의 불안감이었어요. 시작은 바로 그 유명한 로봇계의 등장 장면이었습니다. 쇼킹한 장면이라고나 할까요? 저게 뭐야, 장난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군사 퍼포먼스 중 하나로 등장하다니. 저 정도면 실제로 무기로서 로봇개와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습거나 신기하다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군인으로서 제가 보는 바로는 이 장면이 사실 굉장한 첨단 기술과 군사력의 융합을 상징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장면은 보통 영화 속이나 책에서나 나오는 거지 실제로 군사도구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국의 군사기술이 꽤나 발전했다고 듣기는 했었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오타쿠들의 나라잖아요. 솔직히 일본만큼 한국이 발전하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저였는데 어쩌면 그게 저의 안일한 착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우선은 송출되는 화면을 멈추고 급하게 외신들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제발 이게 그냥 우스갯거리라고 해줘.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는 거라고 해줘.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외신들의 반응은 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외신에서는 이 로봇계가 실제로 대테러 작전과 감시 임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격 조작은 물론 그 작은 몸체로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전술적 전략 방안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분석해대며 저보다도 더 시끌벅적하게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일본의 뉴스에서도 이런 부분이 여론의 눈을 의식하면서도 자그맣게나마 다들 조용히 떠들고 있더라고요. 무인 군사 기술이 핵심이 될 미래 전쟁에 있어 한국은 벌써 최첨단 개발을 이룩하고 있다고 말이죠. 댓글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정말 무시할 수 없다며 네티즌들이 야단을 떨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래, 이거 말고 뭐가 또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부분을 이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제 태권도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곧바로 특전사들의 태권도 시범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웃음과 함께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나운 표정이 자꾸만 제 눈을 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표정에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든 억누르며 그들의 태권도 시범을 열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일시중지를 눌렀어요. 하지만 댓글을 보니 별거 없는 게 아닌 것 같더군요. 480명이나 되는 특전사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동작을 맞추는 모습 좀 봐. 저 한국인 용병들의 정신력과 체력이란, 그리고 저 단결력이란, 나도 태권도가 배우고 싶어지는데 라는 댓글을 보니 저도 모르게 절로 고개를 끄덕여지고야 말았습니다. 특히 고난도 격파 시범은 그들이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눈앞에 그들과의 대결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당장 저들 중 한 명과 맞붙게 된다면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왠지 모를 공포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도 아무래도 태권도를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이어 고개를 저으며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어요. 이건 그저 전통적인 무술 시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그래요. 여기까진 어떻게든 괜찮았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바로 현무5 탄도 미사일이었어요. 그 거대한 사이즈를 다들 보셨는지요? 최대 9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지하 벙커와 같이 강력하게 방어된 목표물도 타격해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크기가 압도적인 것을 넘어서서 황당할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무5를 이렇게 공개할 정도라면 이미 현무6도 준비 중인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무기에 당황하며 영상을 멈추고 자세히 그 발사대 차량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퀴가 무려 18개나 달려있는 그 차량을 보고 있자니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위험일지 상상이 되지 않더군요. 군인으로서 한편으로는 흥분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리 한국이 이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거라고는 하지만 언제든 일본이나 중국까지도 한 방에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불길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과감하게 갑자기 사건을 만들지 않겠다만 말이죠. 하지만 머릿속에 딱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괴물 미사일. 그래, 이게 바로 괴물 미사일이었어요. 그 유명한 거북선이 같이 떠오르더군요. 옛날 옛적 거북선을 본 일본인 병사들이 이런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군인이 이런 말을 하다니 패배자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군인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재빨리 상대를 파악하고 한 편을 맺는 게 진정한 군인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후 이어지는 장면도 처참하긴 매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F-35 A 스텔스 전투기와 KF-21 초음속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며 비행하는 모습이었죠. 한국의 전투기에 대한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언제 봐도 그 위협적인 모습이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블랙 이글스의 축하 비행은 다이아몬드 대형과 독수리 대형을 형성하며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죠. 그렇게 국군의 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글로벌 기사들, 전 세계가 한국의 군사적 능력에 감탄을 보내는 것을 보며 저는 정말 심각하게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있는 우리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의 이 국군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첨단 군사 기술을 통해 일본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과거에 제가 이러한 기분을 이미 한번 느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지요. 물론 너무 과도한 피해 망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사실 2024년 1월에 있었던 한일미 3국 합동훈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연히 제가 그 훈련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고 대신 그 훈련 내용이 담긴 영상을 통해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심드렁하게 교육 영상을 보던 저는 예상치 못한 한국의 모습에 이때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이 훈련은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훈련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미국의 USS 칼 빈슨 항공모함, 일본의 공고급 이지스 구축함 등 최첨단 군함들이 참여했었죠. 훈련 영상 속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대잠수함 전술과 해상 방어 능력은 꽤나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방어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있었고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 항공 전력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등 기동성과 전술적 유연성이 굉장한 수준에 달해 있었어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술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실전에서 무지막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죠. 영화에서나 볼 법하던 막대하고도 위협적인 모습에 저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북한 때문에 그렇게 몇십 년간을 골머리를 썩는가 싶더라니 이 정도로까지 발전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후 저는 며칠 밤을 여러 생각들과 상상으로 지새가며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일본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현실적인 공포감이었어요. 솔직히 한국과 일본은 과거가 있는 사이잖아요. 한국이 맘만 먹으면 북한을 막는다는 핑계로 어떻게든 일본에 쳐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난 이유는 자위대로서 진심으로 한국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이런 제 생각을 더 강화시킨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쿄 카페에서 만났던 한 젊은 커플의 이야기가 그 시발점이었죠. 그들은 평범한 커플이었어요.
언제나처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본의 전형적인 어린애들 말이에요. 원래 어린애들은 사대주의가 심해 외국을 부러워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K-팝이나 K-드라마와 같은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적 우월성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더 깊이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그러더군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일본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라며 자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다고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자가 대답하기를 한국은 진짜 대단하더라. 솔직히 이젠 싸움으로 붙어도 한국이 이기지 않을까? 내 생각에 일본은 이제 쇠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침몰하는 배는 버리고 가능성 많은 한국에 가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는 게 우리 미래에도 더 나을 수도 있어 라더군요.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심은커녕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라니요. 자국의 안보에 대해 고민하거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깊이 감탄하며 자국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허망했죠. 저는 결국 강한 불쾌감을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이들 내가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지금 하는 말이 너무 불쾌해서 말이지.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한국에 가서 살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놀란 얼굴의 남자를 뒤로 하고 여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벌떡 일어나며 소리치더군요. 이봐요, 늙은 아저씨.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한국이 더 잘나서 잘났다고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이죠. 저는 더욱 발끈해서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난 한국에 가서 살으라고 자국민이 말이야. 일본에 대해 무관심한 건 둘째 치고 심지어 비하까지 하고 있는 모양새라니 한심해서 봐줄 수가 없다고. 그러자 여자는 더 크게 소리치더군요. 저도 가서 살고 싶은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일본인이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사냐고요. 한국이 우리보다 더 우위여서 제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본인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일본에서 괜히 자라가지고 영어 발음도 맨날 무시당하는데 한국인처럼 세계 각국 어딜 가서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으면 저라도 당장에 이미 떠났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이 젊은 여자는 설득될 기미가 안 보이더군요. 저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너가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네, 솔직히 자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한국에 다녀온 뒤로는 일본의 인터넷도 답답하고 이 커피숍도 답답하고 모든 게 다 답답하고 미개해 보이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일본은 뭐든지 너무 느리고 뒤처진다고요. 저는 그 말에 그를 붙잡고는 호소했습니다. 장인 정신 모르나? 일본에는 아름다운 장인 정신이 있어. 성격이 급한 건 한국인들의 문화지 일본의 문화가 아니라고. 그러자 남자는 제 손을 밀어내곤 말하더군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처럼 발전할 줄을 모르고 맨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일본 정말 지겹다고요. 아저씨야말로 한국에는 가보셨어요? 특히 한국의 지하철 같은 거라도 보셨냐고요? 한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우리랑은 달라요. 라고 말이죠. 저는 어느 때보다도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건 진짜 현실적인 위기감이었거든요. 그들의 말이 틀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러한 무관심과 자국 방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니요? 지금 다른 나라가 위협적인 게 아니라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마치 일본의 쇠퇴와 한국의 부상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결국 그렇게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카페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도쿄 카페에서 들었던 젊은이들의 대화를 듣고 나서 제 머릿속에선 일본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이 잊혀질 틈도 없이 얼마 전 우연히 접하게 된 뉴스가 저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어요. 바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방위상의 발언이었죠.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로 국방과 안보에 있어 강력한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의 발언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일본에게 자살 행위와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란 전쟁의 시나리오를 읊어댔어요. 우선은 독도 공격 시나리오가 먼저 나왔죠.
일본이 독도를 공격하기 위해 F-35 전투기 세대를 사용해 폭격한다고 칩시다. 그럼 F-15J 전투기 40대가 한국 공군의 반격을 막고 동시에 한국의 정보 전력을 봉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작전이 성공하면 일본은 독도 공격을 완료하고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군이 AH-1 코브라 공격 헬기를 투입하고 CH-47 특수부대를 수송해 스시마 섬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국은 아마도 일본이 눈치도 채기 전에 재빠르게 스시마 섬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한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스시마 근처의 일본 해군 기지,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면 일본 자위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시바는 분석했죠. 이처럼 스시마 섬이 한국군에게 쉽게 점령될 수 있다는 전쟁 시나리오는 일본의 큰 위협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독도는 일본이 점령하고 스시마는 한국이 점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이 지어진 거죠. 심지어 다카이 사부로가 작성한 이 시나리오는 한국 공군이 조기 경보관제기를 도입하기도 전에 작성된 내용이라 더 강력한 최신 전력을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상 일본 입장에서 스시마 주민들이 인질로 잡히는 것은 매우 불리한 일이고 독도와 스시마 교환을 통해 상황을 해결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이 과연 평화롭게 교환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독도는 자위대 병력이 다수 배치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군이 기습적으로 독도를 탈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됩니다. 반면 스시마 섬에는 한국군의 육군 기갑사단과 대공 미사일이 배치될 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본토 상륙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탈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예상되었죠. 즉 이시바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스시마 탈환을 시도할 경우 한국군의 전력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지는 거죠. 한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이 일본의 자위대보다 강력할 것이라는 미묘한 전제가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시바의 이런 시나리오를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게 이시바는 사실 밀리터리 오타쿠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자위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받던 중 한 의원이 던진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할 경우 자위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에도 진지하게 답변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계인의 침략이라는 가정조차도 자위대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죠. 이 발언은 군사 문제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과 진지함을 잘 보여줬던 사례였습니다. 우습지만 우습지 않은 사람인 거죠. 또한 그는 러시아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직접 만든 러시아 항공모함 프라모델을 선물하기도 한 데다가 유명한 일본 전쟁 소설인 작전명 충무에서 일본 총리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시바가 일본의 안보와 방위 정책의 결정적인 인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 그가 한국의 군사 능력에 사실상 일본 자위대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으니 그때의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가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였습니다.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도록 하자. 아시아판 나토를 일본이 먼저 제안하다니 과거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했던 게 바로 이 아시아판 나토였거든요. 그때 한국이 제안했던 아시아판 나토에 일본이 알겠다고 참여 의사를 밝혔었지만 정작 일본이 결국 사태를 흐지부지하게 만들면서 이 회의 자체는 7차 회의 이후에 모든 게 무산되고야 말았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시아판 나토를 다시 일본이 한국에게 구걸하는 꼴이라니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 기사를 다 읽고 깊은 생각에 잠긴 후에 저는 다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시바와 같이 한국의 군사적 동맹을 요청하는 게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입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일본 자위대에서 오랫동안 복무하며 쌓아온 자부심과 우리 군사적 전통을 생각하면 한국과의 동맹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의 발언과 현실적인 군사적 상황을 깊이 생각해보니 제 결론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한국을 적대국으로 돌리는 것이 일본에게 자살 행위와 같다고까지 말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기술적 발전 속도를 봐오면서 지금은 그 발언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권 내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어찌 그런 발언을 하냐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은 독자적으로 동북아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요.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국들이 점점 더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요. 이들의 핵 위협은 일본의 자위대만으로는 막아내기 어려운 수준에 달한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일본이 고립된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힘으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이시바의 발언이 바로 이 점을 명확히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미국과 더불어 억제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군사적 고립과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 틀림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이시바의 발언은 소리 없이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일본이 단독으로 방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저번에 저와 말다툼을 했던 그 도쿄의 젊은 커플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런 여론은 일본이 더 이상 허영과도 같은 자부심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제 결론은 확실합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일본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에요. 이 사연이 부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시바의 발언은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인 여러분, 일본이 주변 강대국들과의 힘의 균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과 손을 잡고 동북아의 안보를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존할 길이라고요. 지금 일본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엔저 현상에도 고통받고 있어요. 엔화 가치의 하락은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멍청하게 짜면서 일어난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며 인플레이션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동안 우리 일본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면서 이러한 비극을 자초하고 있었죠. 어쩌면 제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장인 정신과도 같은 뚝심이 여기에서도 독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통화정책이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 사이의 금리 격차를 크게 벌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일본은 높은 국가 부채도 갖게 되었죠. 아니, 높은 국가 부채 때문에 엔화가 더 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의 안보가 더욱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22년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엔의 국방 예산을 책정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무진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엔화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 예산이 해외 시장에서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장비 가격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일본의 방위 계획은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통화 가치의 변동에 대비한 전략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해요. 저는 왜 일본이 이렇게까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계 정세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군수품과 같은 필수 물자 수급도 잘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어쩌면 탄약도 우리는 필요한 만큼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전쟁이라도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일본인은 다 죽고야 말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연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한국인 여러분들께 호소하기 위해서예요. 한국인 여러분,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동북아 정세를 보면 일본이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어요. 일본의 미래는 이제 한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본 내부에서도 많은 혼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만약 한국이 일본을 적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지, 우리 자위대가 과연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걸 호소하고 싶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군사적 동맹을 맺는다면 분명 도움이 될 순간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부디 제발 저희 일본과 손을 잡아주세요. 부디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이 사연을 보냅니다. 군사적 동맹이 아니라면 일본은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에요.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은 이제 일본이 자립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적이 아닌 동맹으로서 함께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손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동맹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한일 양국이 함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존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인들과 어울리며 젊은이들이 발견한 한국의 매력을 저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해 열광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쩌면 저야말로 그동안 눈과 귀를 닫고 애써 세계의 변화를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야말로 제일 빨리 죽는 법이겠지요.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나야말로 제일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평화와 안전이지요. 두 나라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인 여러분들이 일본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두 일본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란 것도 알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의 제 사연을 통해 한일 양국이 함께 나아갈 길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한국의 로봇계에 대한 꿈을 꾸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때 한국의 로봇계가 등장하면서 많은 이슈를 일으켰다고 하죠. 다양한 외신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여우튜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에서도 한국의 군사력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쉬쉬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쉬쉬하더라도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여기 사연을 보내신 카즈유키 씨처럼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과 동맹을 맺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일부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일본의 총리 후보가 저런 발언을 할 정도라면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활기찬 날 되시길 응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